자, 지도 감독이 보면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감독상 명령,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순서로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보시죠. 지도 감독이 요게 이 감독상 명령이 있고, 자, 감독상 명령은 우리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3번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감독상 명령이 있고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자, 이 감독상 명령은 누가 하는 것이냐? 감독상 명령권자는 국토양구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제가 좀 전에 국토양구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을 써봤죠, 그죠? 자, 앞으로 국토양구 장관은 그냥 국 동그라미 치면은 국토양구 장관, 시도지사 앞에 시, 등록관청 등. 국토양구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상 명령을 하죠. 자, 그러면 이들이 사무소에 출입을 해서 조사, 검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감독상 명령입니다. 감독상 명령. 조사, 검사, 질문을 한다. 감독상 명령. 자, 이런 형태를 보신 적이 있죠?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한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이 조사를 하겠다. 자, 이런 형태를 TV 등에서 보셨죠, 그죠? 그래서 투기 단속반에 걸려서 또 처벌되는 중개사도 있고, 자, 이게 바로 법률 용어로 뭐죠? 감독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위한 단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을 해서 자, 이 위법이 적발되면, 자,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위법사항이 적발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 행정처분이, 자, 이제 우리가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취소가 있고, 자격 정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 정지가 있고, 그 다음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 자,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행정처분 몽땅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자격증 취소하고 자격증 정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자격 정지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왜? 자격의 문제잖아요. 자격증 문제가 자격 취소된다, 정지된다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입니다. 자,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자, 이거 누구한테 대한 것이냐? 중개업자에 대한 겁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그러면 중개업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지정 취소는 이건 누구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해서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라는 거는,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가시게 되면 중개업자들이 컴퓨터 전산망을 보죠, 그죠? 전산망 시스템이 다 돼 있죠, 중개사무소에.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막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게 매물인데, 이 매물들이 누가 올린 거죠, 이거?
중개업자가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A 중개업자가 여기다 매물을 올렸다. 매물을 올렸어. 매물을 올렸으면 B 중개업자가 이걸 보겠죠, 그죠? 그래서 매물 올린 중개업자, 이걸 정보 공개라 그래요. 매물을 검색한 중개업자, 매물을 공개한 중개업자, 정보 공개, 검색한 중개업자 간에 자, 이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뭐 하는 것이다? 공동 중개를 실현하게 되는 거죠. 자, 공동 중개를 실현한다. 전산망을 통해서. 자, 이걸 뭐라 그래? 이 전산망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컴퓨터 전산망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 업자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아시겠지? 예, 거래정보사업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이 지정서입니다. 지정서. 자, 중개업자는 무슨 증을 가지고 있어요?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등록증. 자, 공인중개사는 무슨 증을 가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무슨 증?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의 문제는 뭐 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자격증 취소하는 겁니다.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누구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증을 취소하거나 등록증을 정지하는 겁니다. 자, 이 지정 취소는 누구를? 전산망을 운영하는 컴퓨터 매물 전산망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 지정서를 취소시키는 문제가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큰 줄기예요. 큰 줄기. 이렇게 보시고, 단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자격 정지에 대한 건, 이 자격 정지에 대한 거는 이건 딱 소속 공인중개사에 한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지만 개설 등록을 받아서 개업을 했다 안 했다? 개업을 안 했다. 그러면 자격증 가지고 그 사무실에 사용인, 직원으로 취직된 자죠.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격 정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받으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겠죠. 그 사람은 자격 정지 처분 없다. 아시겠어요? 자격 정지 안 당해요. 자격 정지를 당하는 자는 누구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했고, 자, 칠판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칠판 보시고. 업무정지 처분은 공인중개사가 당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당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자격 취소는 중개업자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 지정 취소는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자예요?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페이지에 넘겨서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자, 공인중개사협회. 자, 이 공인중개사협회는 누가 설립하느냐?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은 중개업자가 설립합니다. 중개업자가. 이거 무슨 협회죠? 공인중개사협회인데 설립을 누가 한다? 중개업자가 설립한다고. 중개업자가. 그러면 이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소지한 부동산 중개업자, 그 다음에 법인의 중개법인의 대표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중개업자를 우리는 중개인이라 그랬죠.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자, 이 사람이 중개인.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들 중개업자들이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협회.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협회는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느냐? 협회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지부, 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지회. 자, 협회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서울에 돼야 돼요. 서울특별시에. 그래서 현재 공인중개사 협회 주된 사무소 본부는 서울 봉천동에 있어요. 지부는 어디에? 시, 도지사의 지회 어디에? 시군구 등록관청 관할에, 시군구 등록관청 관할에 지회를 둔다. 자, 요거는 반드시 둬야 되는 이 강행 규정이고,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을 구별해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협회의 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에 반드시 둬야 돼. 안 두면 협회는 설립이 안 돼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군구의 임의 규정. 그럼 뭐죠? 둘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둬도 되고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있어 없어요? 다 있죠, 그죠? 다 있어요. 근데 이건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에 처리되는 것이고, 주된 사무소 서울은 반드시 둬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협회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협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고유 업무가 있다. 자, 고유 업무. 이 고유 업무가 바로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자, 좀 전에 우리가 업무 보증을 배울 때 공제, 보증보험, 공탁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자, 공제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 협회 업무 중에서 위탁 업무가 있습니다. 위탁 업무. 위탁 업무는 실무교육 업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입니다. 실무교육 업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라 그랬죠?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다? 공인중개사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개설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의무로 받는다 했죠.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겠어요? 공인중개사 국가고시예요. 자, 이 두 가지 업무를 협회에서 위탁받아 할 수 있는데, 실무교육은 지금 위탁받아 시행하죠. 현재 시행하고, 시험 시행은 협회에서 위탁받았어요 지금? 아직 안 받았죠.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아직은 법에만 돼 있지 현재는 아직은 위탁 안 받았어요. 앞으로 협회에서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받아서 시행하면 시험이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기존의 공인중개사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아직은 협회에서 법에만 돼 있지 실제 상황에서는 위탁 아직은 안 받았어요. 실무교육만 위탁받았습니다. 자, 고유 업무로서 뭐가 있다? 공제사업. 자, 공제사업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딱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업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업무 중에서 협회의 고유 업무, 고유 업무라는 이 고유는 공인중개사 협회만 하는 거, 이거 말 그대로 고유 업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 공제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사업.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칙이 있어요. 보칙. 자, 보칙. 자, 보칙은 업무 위탁 부분이 있고, 보상금이 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포상금이에요. 포상금. 요건 시험에서 매년 나오죠. 자, 업무 위탁 부분은 우리가 했던 거 그죠? 실무교육.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시험은 공인중개사 국가고시예요. 자, 이 실무교육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에서 법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가 아니고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자, 이 행정수수료는 바로 이런 거죠.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할 때 응시수수료 내야 돼. 시험 응시수수료. 그렇죠. 그 다음에 재교부. 이 재교부는 등록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자, 그럼 뭘까요? 분실해서 잊어버렸는데 다시 발급을 위한 재교부. 자, 이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수수료. 그 다음에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 신청, 개설록 신청. 자, 이 경우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중개업자가 받는 거예요? 거꾸로 내는 거예요? 내는 행정수수료. 자, 요게 이런 유형이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게 포상금이죠. 포상금. 자, 이 포상금은 왜 이 규정이 든 것이냐? 공인중개사법을 전부 다 살펴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부 다 행정처분하고 벌칙,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떤 처분을 당하고 어떤 형벌을 당하고 어떤 질서벌을 당한다 하는 처벌밖에 없어. 그래서 포상금 들어왔다. 자, 포상금은 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했다. 이 증은 무슨 증일까요? 자격증, 등록증. 양도는 증을 팔았다. 대여 뭐죠? 빌려줬다. 이때 이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하면 이게 확실할 때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이 자, 실무상에 막 떴다방이라 그러죠. 이 사람 딱 걸리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았다.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자, 이런 사람을 신고 또는 고발해서 이 신고 또는 고발 사건이 확실하게 입증만 되면 등록관청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당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50만 원 줘요. 50만 원. 굉장히 세죠,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파파라치가 되겠다 해서 떴다방 막 잡으려고,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거 잡으려고, 이 혐의만 잡아서 신고 또는 고발해서 확실히 입증만 되면 포상금을 건당 50만 원씩 주거든요. 그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증거 잡기가, 이 심증은 분명히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됐을 때, 무등록 중개업 떴다방 이거 걸렸을 때,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았다.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받았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뭐 등기 이전 서류까지 위조하는 사기범들이 있는데 이거 위조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시면은요, 혹시 어디 이 취직을 하실 때 있잖아요. 자격증 복사본, 사본 이거 웬만하면 좀 내지 마세요. 예? 웬만하면 내지 마시라고. 자격증 그냥 원본 가져가서 나 증이다 보여주고 그냥 마르시고, 복사본 제출은 좀 하지 마시라고. 이력서를 갖다 달라 뭐 이거는 되는데 자격증 복사본 그게 나중에 위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또 한 가지는 양도돼요. 엊그제 여러분들이 야후 뉴스나 인터넷 신문 보셨죠, 그죠? 이거 뜬 거 안 보셨나요? 안 봤어요? 예. 자격증 빌려주고 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 받기로. 그 정도 받거든요. 많이 주면은 100만 원도 줘. 한 달에. 조금 주면은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줍니다. 한 달 다달이 빌려주게 되면. 근데 거기에서 사고 터지면 책임 누가 진다?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몇 번 받다가 있잖아요. 빌려 쓴 사람이 사고 터뜨렸어. 거기 보니까 3억 5천짜리 터진 사무소가 있고 1억 5백이 터진 이게 소송 붙었는데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책임져라 이렇게 판결을 하세요.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이 등록증 빌려주는 부분은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죠. 뭐 친구지간에 좀 빌려달라, 뭐 형제간에 빌려달라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 따면은 여러분들의 둘 돕는 친구나 아니면 뭐 친인척, 형제간 중에서 또 자격증 합격만 하면 나 좀 빌려줘 이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만약에 합격 이후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빌려주지 마세요. 심지어는 뭐 형제간도 빌려주지 마세요. 부모님도 빌려주지 마시라고.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쌩 고생해서 1년 동안 고생해서 증을 땄는데 빌려달라고? 그대가 학원에서 1년 고생해서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절대로 빌려주지 마시고, 빌려주시게 되면 그 사무소 내에서 벌어졌던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절대로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이제 벌칙이 보이죠, 그죠? 벌칙이 18페이지에 제 7장에서 벌칙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벌칙은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형벌이 이게 뭘까? 행정형벌이 징역이나 벌금이죠. 징역, 벌금. 행정질서벌은 이거 뭐겠어요? 과태료죠. 과태료. 자, 행정형벌의 징역, 벌금은 이거 어디에서 내리겠어요? 혹시 뭐 시군구 이런 데일까요? 행정기관일까? 아니겠죠, 그죠? 징역이나 벌금은 판사나 검사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에서 내린, 판검사들이 내린 거죠. 자,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2천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 이하 벌금, 이 두 가지가 행정형벌로 존재합니다. 자, 과태료. 이 과태료는 어디에서 내릴까요?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행정청, 행정기관. 그럼 뭐겠어요? 국토양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 행정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죠. 이 과태료 처분은 최고 센 게 지금 2천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자, 이런 과태료가 어디에서 내리는 거다? 행정청. 자,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행정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을 일단 잡아야 되죠, 그죠? 이번 단원에서는 징역이나 벌금은 어디에서? 판검사, 사법부에서.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어디에서? 행정청,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과태료의 유형이 바로 이러한 과태료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이제 큰 골격과 구조를 봤습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첫 페이지에 첫 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의 구조 및 원리 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제2편 중개실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거기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개실무 파트는 자, 첫 번째 중개실무 일반이 있고 두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 하고 전소 중개계약서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사 확인이 있습니다. 자, 이 조사 확인은 9가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기본적 사항하고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원. 자, 이게 별지제 20호 서식입니다. 별지제 20호 서식. 자, 이거를 우리가 보셔야 돼. 자, 여기서 이 기본적 사항은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전답, 임야, 뭐 이러한 토지의 그 용도, 면적, 자, 구조, 건축연도가 사용 승인 날짜겠죠. 방향,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권리관계에서는 등기부 권리관계하고 실제 권리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등기부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자, 보시죠.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주인이 나타나서 이성계가 나타나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부 등본을 공신력을 주느냐? 과연 중개업자는 등기상의 소유권자 홍길동, 실제 소유권자가 이성계, 계약 체결을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누구하고 해야 될까요? 예? 예.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하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법에서는 이성계하고 하라.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공신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올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에서 홍길동이가 100% 주인이다, 아니다. 몇 프로 정도 주인? 99.9% 주인이라는 거죠. 0.1%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상 명의자에게 100% 권한을 주지 않아. 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 추정력만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권리관계와 계약 체결해라.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자,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자, 이쪽을 보셔야 됩니다. 왜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거 시험에 나오죠. 자, 분묘기지권은 뭐를 봐야 되냐면 분묘기지권은 성립요건이 뭐냐?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분묘기지권 성립은 매매로,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의로, 즉 승낙으로 취득 시효에 의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성립 요건을 근거로 해서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자, 민법 366조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자,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자, 이거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 차이점은 철거, 건물 철거의 특약 유무인데 건물 철거를 하겠다는 폐지 특약을 넣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민법 366조 저당권 법정지상권은 그러한 철거 특약을 넣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민법 366조 저당권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의 법정지상권을 우리 시험에서 묻게 되는 거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거래허가. 자, 이건 여러분이 공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이게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자,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 제한. 외국인 토지법.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국토계획법.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법, 외국인 토지법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확실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서면서 작성에서는 이 확인서면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작성 방법, 자 방법 또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 별지제 20호소식 그 뒷면에 나와 있는 작성 요령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출제가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험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특별법이다. 자, 이 특별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 첫 시간에 이 법에서 몇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2문제 나오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오죠. 자, 이제 여기에서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자,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여기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거민계약서. 자, 이쪽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한다. 거민계약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자, 여기서는 계약 명의 신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 명의 신탁. 자, 계약 명의 신탁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계약 명의 신탁.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 자, 이 민사집행법은 경공매죠. 자, 경공매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경공매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권리분석하고 그 다음에 집행절차. 민사집행절차하고 권리분석. 자,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경공매에 대해서 정복이 되는 겁니다. 권리분석, 집행절차.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경매, 매수신청 대리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경매, 매수신청 대리.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결격사유하고 등록요건입니다. 이거는 중개업 결격이 아니고 경매 결격입니다. 등록요건도 경매 등록요건. 자, 그 다음 또 대리 행위입니다. 대리행위. 자, 이 대리행위에서는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하고 설명서 작성하고 사건 카드 비칩니다. 사건 카드.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수입니다. 보수. 수수료. 이 수수료 부분은 상담 권리 분석 수수료, 그 다음에 경매 입찰을 들어가서 경매 입찰을 받았을 때 하고 떨어졌을 때 이 보수가 달라요. 경매 입찰을 받았으면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 1.5 범위 내에서 합의, 떨어졌으면 50 범위 내 합의. 그 다음 특별비용 실비입니다. 특별비용 실비는 이건 원거리 출장비, 교통비, 특별비용 실비입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자, 이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몇 문제 나온다? 70% 대 실무 30%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가 우리가 몇 문제? 40문제 나오니까 자, 거의 30문제 대 10문제나 32문제 대 8문제. 자, 이런 비율로 해서 비율이 매겨집니다. 자, 그러면 실무 파트는 자, 딱 정해져 있죠. 여기 보세요. 요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조사 확인해서 요 3문제 정도가 나올 가능성,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여기서 한두 문제. 그러면 여기서 한 4-5문제가 나옵니다. 3번과 4번에서 4-5문제가 나온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5문제는 어디에서?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명법, 민사집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4-5문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합격의 지름길은 나 자신이 복습하는 시간수에 비례한다. 요거를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늘 배우신 내용을 복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복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복습 안 하면 학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전혀 공부에 대한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한 3월 달까지는요, 이게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게 다 무슨 과목이에요? 법률 과목이잖아요. 부동산학 개론만 경제 분야고 학문이고, 그죠? 나머지는 다 법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법과대학에서 4년 동안 하는, 법과대학이나 부동산학과에서 4년 동안 하는 이 법률 과목을 지금 뭐 한두 달 수업 들어보고 이해를 다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법과대학이나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나이 어리잖아. 20대 초반. 얘네들이 4년 동안 하는 거라니까요. 4년 내내. 그걸 우리가 딱 들어보고 이해 안 된다, 죽겠다? 당연히 이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걔네들보다 나이가 우리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요,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딱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교육생들에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가랑비에 맞으면 처음에는 맞으나 마나잖아요. 자꾸 맞으면 옷 젖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수업 듣고 또 계속 복습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똑같은 내용을 2달 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특화가 돼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한다고. 그때 또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 또 쉬는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은 첫 번째, 이런 사람만 합격하나요? 저를 봐보시죠. 법과대학 졸업자만 합격해? 그런 사람만이? 부동산학과 출신만 합격하나요? 그런 사람 아니죠. 일반인들이 다 합격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럼 법에 대해서 학원에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학원에서 한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법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되고, 전혀 법에 대해서는 나는 법을 모른다, 법을 따지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시다가 이제 학원에 와서 전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셔서 변호사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일반인과 변호사의 중간 정도 수준의 법률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 단기간 코스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